corner. The scores going into it, and the equity market on the S&P 500 totally unchanged, and the bond market, a 2-year, 10-year, 30-year, shaping up as follows. The 2-year, 4.7765. Bear in mind, last time we got a CPI print, upside surprise, saw a move of more than 20 basis points at the front end of the curve. 5%, and you can say thank you to the bond market. Switch on the board. 안녕하십니까. SB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방금 전에 어제 시장 흐름 보셨고요. 저런 시장 흐름 볼 때 지금 시장의 흐름이 작년 11월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9월, 10월 조정 보이고 11월부터의 상승, 그리고 올해 3, 4월에 조정 보이고 5월 초부터 상승하는 모습. 이 모양이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2달 동안의 조정 모습과 그 이후에 거래일수 열흘 동안의 모습. 해외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주식이나 파생상품 양도세 5월이 그 세금 신고의 달이니까요. 내년에 세금 폭탄을 오지게 막고 싶지 않으면 절세 전략도 세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세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얼마만큼 수익을 2월에서 양도세를 절약할 것인지. 파생상품은 굉장히 힘들죠. 3개월에 한 번씩 만기일이 돌아오니까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ISA 계좌도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근데 파생상품 쪽은 답이 없습니다. 12월쯤에 가가지고 12월 만기일 이후에 그 수익을 넘긴다 이런 그런 소극적 전략은 가능할 수 있을지언정 파생상품은 양도세 측면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해외 투자자들에 있어서는 내년이 세금 측면에서는 최악의 시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절세 전략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탈세가 아니라 절세 전략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지금요. 세금 신고도 빼놓지 마시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CPI 지수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의 궤도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인플레이션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절대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지만 절대 레벨은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그러면서 성장과 소비가 어느 정도 조화를 맞춰가면서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중립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2% 타겟이 아마도 2.5%에서 3.5% 사이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의 본격적인 궤도 진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로이터 쪽에서 정리한 인플레이션 게이지 이거 한번 보시면은 코어 CPI가 이렇게 빠지고 코어 PCE도 이런 흐름이고 근데 코어 PPI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죠. 어닝이 맨 위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2%가 이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페드의 타겟이요. 디스인플레이션이 이 타겟치를 좀 더 높일 수도 있다. 중립금리가 높아지면서 이 수렴되는 3% 전후대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쪽으로 점차 상향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디스인플레이션이 궤도에 오른다. 그 측면에서 시장을 볼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꺾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CPI 지표 어제 나온 거요. 코어 쪽이 여기 있고 헤드라인이 이쪽에 있죠. 음식이나 에너지는 빠지고 있는데 서비스 쪽이 아직도 고공권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핵심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임대료가 고공권에서 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에가 임대료고 아래가 간주 임대료입니다. 5.56%, 5.74%. 아직도 5%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게 하향 추세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시장도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로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지 않는 모습은 그동안에 페드의 시장과의 소통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걸 나쁘게 표현하는 분들은 가스라이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여간에 이런 점들도 시장과의 소통이 됐든 가스라이팅이 됐든 이제는 안정 궤도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 점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 나타났잖아요. 어제 나온 GDP 나우 이렇게 살펴보면 5월 8일에 4.2%에서 어제 3.8%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어제 나온 통계치들 여기다 대입했을 때 개인 소비 지출이 좀 감소를 했고
근데 개인 GDP 증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났고 투자 증가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2에서 3.8%로 감소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요새 이거 계속 나오더라고요. 오늘 밤에도 또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높은데 예상치에 부합되고 성장은 과열까지는 안 가는 그런 모습으로 3.8% 이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금리가 어느 정도 유지됐을 때 그 금리를 상쇄시킬 수 있는, 이자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성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지표는 이 정도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보면 금리 이쪽 이 상승 추세 레벨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드디어 이게 이탈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디까지 갈까? 개인적으로는 4.3 이하로 내려가면서부터는 수익 실현의 기회로 삼고 싶다.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3.75% 이하로 내려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75에서 4.25 이 구간에서는 점진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의회 예상국에서 중심으로 잡고 있는 그 레벨이 4.3%잖아요. 올해 연말 예상치로 잡는 그 레벨이 4.3%. 그 위아래로 50bp 정도 잡는 건 쉬운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잡았을 때도 3.8에서 4.8 정도.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안정이 되면은 절대 레벨이 높아도 다른 자산 시장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국채 투자 수익률보다는 다른 쪽 자산에서의 수익률이 훨씬 높을 수가 있죠. 그리고 국채는 투자해서 무조건 먹는 그런 픽스드 인컴이 아니라는 점은 이번에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했고, 그리고 향후 기준금리 전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룰을 적용해 가지고 이번에 나온 데이터들을 또 아틀란타 페드에서 넣고 돌려보니까 테일러 룰 적용하면은 3.83에서 4.72 정도 나옵니다. 2분기 적정 기준금리로 산출했을 때 그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중간값으로 잡는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4.2% 전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기준금리 상단 4.75% 그리고 2년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5%대 들어서면은 확실한 매수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도 이번 시장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단은 어느 정도 파월 의장이 막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것이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연결지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빠르게 하락한다면 디스인플레이션을 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온도가 너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페드워치 툴을 한번 볼게요. 위에 그림이 좀 안 좋았을 때예요. 연내의 금리가 한 번 정도, 그리고 내년 9월까지 가도 한 3번 정도, 지난달에 제일 안 좋았었던 그런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됐을 때 이 위에 그림 같았었고요. 그게 어제는 이렇게 변했어요. 9월의 기준금리 인하가 91.84%. 시장이 좋아졌어도 빠르게 예상치가 올라오진 않고 있어요. 9월에 91.84%, 그리고 요 두 번째 금리 인하 12월에 39.1%,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도 한 3번 정도를 인하한다 이렇게 예상이 되던 것이 이제는 하나, 둘, 셋, 넷, 5번, 그리고 내년 6월 정도께 지금보다 100bp 인하되는 4번 정도 인하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 이하 수치는 사실 우리가 정권 바뀌는 그 시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새로운 정부 들어선 다음에 생각해 볼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작년 11월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이렇게 상승의 한계가 되는 것은 나스닥도 라운드 넘버가 있잖아요. 2만 포인트. 다우 같은 경우가 라운드 넘버 4만 포인트 넘어섰지만 나스닥의 AI 업종이 핵심이기 때문에 나스닥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만 포인트는 한 번에 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추가 상승을 볼 때 이러한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속도 조절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향후 인플레이션하고 재정 쪽 문제 또 한번 엮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바이든 대통령의 X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어 인플레이션이 3년 내 최저치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많은 가구들이 아직도 개고생을 하고 있고 할 일이 많다. 집값을 더 낮춰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향후 지표에 대해서 더 낮춰야 된다라는 계획인지 더 낮아질 것이라는 예고를 하는 것인지 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예상하고 더불어서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또 20억 불을 선사하고 왔어요.
우크라이나 쪽으로 밀리터리 파이낸싱을 20억 불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며칠 전에 옐런 장관이 블룸버그에서 한 인터뷰, 재정적자 축소 계획이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수치도 이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저렇게 달러 공급을 지속 중이고 이스라엘도 보내고 우크라이나에도 보내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달러 공급이 지속 중인데 재정적자 축소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올해 4월같이 세수를 또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래야지 재정적자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자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미국 경제하고 자산시장 흐름 판단의 핵심 포인트가 하니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달러가 많이 공급이 돼서 또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라고 해서 재정 쪽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럴 확률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재정적자 축소 계획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채 발행에 있어서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이 높은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죠.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만 국채 발행이 잘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이 점은 우리가 국채 발행하고 재정, 달러 이쪽은 시장 흐름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자산시장 흐름에 있어도 향후 흐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실전 접근 전략도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뜨거운 봄을 지나서 폭발하는 여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